만추엔 광개토 대왕비가 서있어 스무자 훨씬 넘는 돌비석이 제가 영토 분쟁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 이유는 독도 문제를 놓고 영토 분쟁이라는 용어를 쓰는 순간에 우리는 일본의 전략에 말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은 영토 갈등, 영토 분쟁 이런 용어를 쓰지만 독도 문제에 관해서만큼은 한국과 일본의 영토 문제라고 제가 규정을 짓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최근에 들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전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띠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독도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과 일본의 문제로만 인식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번의 사건을 통해서 이 독도 문제는 이제는 동아시아 전체 문제이고 나아가서는 미국에 연관된 세계 질서의 재편과도 부분적으로 연관이 돼 있구나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겁니다. 이번에 러시아와 중국의 군용기들이 우리의 까디스, 즉 방공 식별구역을 침범을 했고요. 그리고 러시아의 조기 경보기는 기본적으로 독도 영공까지 침범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공동으로 합동작전을 하면서 결국 우리의 해양 영토 부분 그리고 항공 영토 부분을 침범을 했는데요. 더 복잡한 것은 이런 사태를 놓고 주변국들의 반응이 다양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는 이것은 당연히 일본의 영토인 타케시마인데 왜 러시아 너희들이 침범했느냐 이런 반응을 낸과 동시에 한편으로 한국 정부에 관해서는 왜 우리 방공 식별구역 또는 우리 영공 내에서 한국군이 실탄 사격을 했느냐 이런 식의 항의를 한 겁니다. 중국도 똑같이 이 문제에 간섭을 하기 시작했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독도 문제가 우리의 시각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통념을 뛰어넘어서 말 그대로 동아시아 또는 세계 강대국들이 관심을 갖고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지역이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독도 문제는 우리의 생각처럼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독도 문제를 너무 단순하게 쉽게 접근하고 해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발표한 책과 논문을 통해서 독도 문제의 본질을 말 그대로 19세기 중엽과 20세기 초의 세계 질서의 재편 과정과 연관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역시 이 독도 문제를 중심으로 이를테면 일본과 러시아 간에 있었던 쿠릴열도 분쟁까지 곁들여가면서 19세기 중반, 20세기 초 세계 질서의 재편 과정 속에서 독도 문제의 발생과 전개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동아시아에서는 영토 갈등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죠. 11개의 지역에서 영토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중에 8개가 해양 영토이고요. 우리도 몇 개가 연관되어 있고 일본과 중국과 또는 일본과 러시아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이렇게 각각 그리고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 간에도 영토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독도 문제가 됩니다. 먼저 제가 그 19세기 중엽의 세계사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 문제는 정확히 말씀드리게 되면 19세기 중엽부터 이미 시작된 겁니다. 그 이전부터도 있었지만 독도 문제랑 연관돼서 구체적으로 갈등과 균열이 시작된 시점은 19세기 중엽이라고 봅니다.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세계 질서 전체를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갈등의 주체는 기본적으로 러시아와 일본입니다. 특히 러시아인데요. 러시아라는 세계 강대국이 극동 진출을 가시하고 동해를 진출하는 과정 속에서 불거진 것이 독도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러시아를 살펴볼 수밖에 없는데 러시아는 대륙 국가였지만은 이제는 해양 국가로 그리고 유럽과 연관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극동 시베리아로 진출하는 세력으로 점차 확실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다음 미국의 문제인데요. 미국은 사실은 현재까지 이어지는 동아시아의 모든 영토 갈등에 직접간접으로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미국은 이 무렵쯤 가게 되면은 말 그대로 대서양 국가가 아니라 대서양과 태평양 양쪽의 대양을 아우르는 양양 국가가 됐고 그리고 동아시아 질서에 본격적으로 작동하는 세력이 됐습니다. 당연히 이런 과정 속에서
러시아와 미국 간의 갈등이 생길 수가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결국 영국의 문제인데요. 영국은 그 이전까지 말 그대로 무적할 대상이 없는, 상대할 만한 대상이 없는 무적의 해양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오게 되면은 대륙 세력인 강력한 러시아가 해양으로 점차 영토를 넓히다 보니까 갈등이 불가피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러시아와 영국은 각 크게 말하면 세 군데 지역에서 갈등을 빚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발티크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흑해입니다. 흑해적은 더 블랙시라고 그러는데요. 여기는 러시아가 에게해로 진출할 경우에 반드시 통과할 수밖에 없는 해역과 그리고 길목이 있습니다. 보스포러스를 통과해야지만 되거든요. 따라서 영국은 러시아의 해양 진출을 막기 위해서 당연히 흑해 지역에서 러시아와 경쟁 또는 갈등을 벌일 수밖에 없었고, 이때 영국의 대리자 역할한 것이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달려있는 바로 터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극동인데요. 비록 직접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간접적으로 러시아와 영국이 충돌할 가능성이 희미한 곳이 한 군데 있었는데 그 부분도 잠깐 짚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인도입니다. 인도는 그 이전부터 이미 영국의 영향권에 들어가 있었고요. 동인도 회사가 직영하고 있었는데 이 무렵쯤 오게 되면 이제 영국은 인도를 직접 관리하는 체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북상을 오는데 문제는 러시아의 남진 정책과 충돌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충돌할 가능성이 생겨지고 있다는 겁니다. 러시아는 이미 서쪽으로 진출하고 중앙아시아 국가들 차차차차차 점령하고 내려와서 많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합병을 했습니다. 히박 한국, 부하락 한국 등등의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합병을 하고 이제 남은 곳은 어디냐면 과거의 알렉산더 대왕의 남진처럼 인도 대륙이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영국은 아직 갈등이 본격화되지는 않았지만 이것도 역시 영국으로 봐서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바로 극동인데요. 러시아가 남진 정책을 추진할 때 내려올 수 있는 곳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극동입니다. 극동 태평양, 즉 북태평양과 함께 오츠크 해안을 이미 장악했기 때문에 동해로 나오는 것이죠. 동해로 나오게 되면은 단순하게 북태평양뿐만 아니라 동해를 거쳐서 남해를 거쳐가지고 가다 보면은 바로 중국의 동중국해, 동남아시아의 바다, 인도양까지 연결되면서 말 그대로 영국이 중심으로 하는 해양 질서를 곳곳에서 균열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전략적 이익을 염두에 뒀기 때문에 당연히 러시아는 극동, 즉 동해를 진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동해의 한 섬인 가장 중간에 있는 유일한 지역인 울릉도와 독도는 강대국들이 눈독을 들이는 장소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대충 그렇게 되면 이해가 되시죠? 이런 관계가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큰 틀 속에서 영국, 그리고 러시아, 일본, 심지어 미국까지 거론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조금 더 좁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독도 문제가 관련이 돼 있고, 독도를 일본 것으로 만들었고, 지금까지도 갈등의 중요한 대상국은 일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역시 일본과 러시아의 관계를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본과 러시아는 지금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요. 저는 또 한번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에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이렇게 강하게 발언한 것은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행위입니다. 하나는 한국 정부에 대한 항의와 함께 독도에 관한 영유권을 재천명하는 기회를 삼는다. 두 번째는 바로 러시아의 남주를 일본은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 좌시하지 않는다. 예를 들게 되면 현재 갈등이 아직 그 갈등 지역인 현재 남쿠릴 열도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홋카이도 지역이 아니라 바로 독도와 같은 동해 한가운데 있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한국의 영토로 되어 있는 독도에 관해서도 이렇게 일본이 예민한 반응을 일부러 보이는 것은 러시아에게 경고하는 것과 동시에 러시아는 언제든지 특별한 관계, 즉 결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돌아가 보죠. 일본과 러시아는 어떻게 만나게 됐을까요? 러시아는 극동으로 진출했습니다. 이미 16세기 말부터 극동을 진출해서 17세기 말에 가게 되면 완벽하게 파이스트, 극동 끝까지 옵니다. 뿐만 아니라 알래스카를 발견하고
조금 시간이 지나게 되면 더 남진해 가지고 샌프란시스코까지 가는 것이 당시 러시아의 극동 정책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러시아는 당연히 오늘날의 오츠크해, 그리고 감차카 반도, 그리고 베링해, 알래스카, 그리고 동시에 남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조금 늦습니다만은 남쪽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당연히 부딪히는 곳은 어디겠습니까? 감차카 반도에서 홋카이도까지 한 사할린까지 이어진 것이 홋카이도까지 이어진 것이 바로 쿠릴 열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 러시아는 쿠릴 열도를 통해서 남쿠릴 열도까지 왔고 그리고 홋카이도까지 상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때 일본은 아직은 근대 세계에 눈을 못 떴기 때문에 러시아의 이런 그 정책과 그다음에 러시아의 야욕과 그다음에 국제법을 잘 몰랐던 겁니다. 그 직전인 1855년에 일본은 러시아가 화친 조약을 맺었는데요. 그 직전인 1854년에는 미국과 일미 화친 조약, 즉 불평등 조약을 맺었던 겁니다. 이렇게 일본은 그 시기에 한편은 미국으로부터 북쪽에서는 러시아로부터 압박을 받고 위기를 느끼기 시작하니까 일본의 북진 정책이 이때 비로소 시작이 됩니다. 이때 북진 정책이란 것은 여러분 대통령과는 달리 이제는 혼슈를 넘어서 홋카이도를 완전하게 장악하자. 이거는 아직 명치 정부가 들어서기 이전이기 때문에 막부의 말기에 이제 비로소 일본의 막부는 홋카이도에 대한 관심을 갖고 홋카이도를 본격적으로 경영하는 정책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리들을 파견하고 지리학자나 탐험가들을 파견해서 홋카이도 그리고 사할린 일대, 쿠릴 열대에 대한 지리적 조사 등등을 하고 심지어는 바로 건너서 오늘날의 연해주 북부 지역까지도 탐험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당시 일본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본과 러시아는 이렇게 서로가 불유쾌한 상태에서 처음 만남을 갖게 됐고요. 그리고 여러 번의 사건을 겪게 되는데 당시 일본은 이른바 근대화에 성공하고 부국강병하는데 굉장히 유리했습니다. 유리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일본에게 국제적으로 유리한 상황들이 전개됐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 러시아가 극동정책에 온심을 기울이고 있었다면 일본은 러시아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 시기에 러시아는 바로 서쪽 지역에서 유럽 지역에서 영국이라든가 또는 터키 등과 전쟁 그리고 오스트리아도 있습니다만 많은 나라들과 전쟁 갈등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러시아는 극동에서 일본에게 일부를 양보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럼 일본과 러시아의 갈등과 연관해서 제가 조금 더 재미있는 사실을 알려드리죠. 이 사실은 이 극동 문제와 함께 바로 극서 지역의 유럽 질서도 연관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나이팅게일이라고 잘 아시죠? 나이팅게일이 참여한 전쟁이 흔히 말하는 크림 전쟁이거든요. 크리미아 전쟁. 1853년도부터 시작된 전쟁인데요. 바로 그 무렵에 러시아와 일본이 갈등을 벌이고 그리고 1855년에 일본과 러시아가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직전에 보게 되면은 놀랍게도 영국과 프랑스의 함대가 쭉 인도양을 거쳐서 태평양을 거쳐가지고 북상하면서 현재 오츠크의 끝에 있는 감차카 반도 끝에 있는 페트로파볼스크 항에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러시아군과 해전과 육전을 벌이게 되는데 일단 러시아의 승리로 끝났습니다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당시 극동에서 일어난 사건에 그리고 바로 극서쪽에서 즉 유럽에서 러시아와 그리고 프랑스, 영국, 터키의 역학관계도 작동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만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러시아 동해 진출은 굉장히 관련이 깊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바로 러시아의 동해 진출과 연관이 된 건데요. 러시아는 그 전까지 동해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오츠크해와 동해는 다른데요. 예를 들면 연해주 북부와 사할린이 만나는 지역, 즉 연해주 니콜라이프스크 항이 있는데 그 북쪽 쪽은 오츠크해고요. 그 남쪽은 타타르해부터 시작해가지고 동해 범주에 들어가는데 러시아가 이제는 동해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즉 러시아가 함대 기지를 오늘날의 동해에다가 설치하게 되는 것이죠. 그 함대 기지는 바로 블라디보스톡입니다. 블라디보스톡은 동쪽을 정복하다.
이런 의미를 가진 겁니다. 이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극동으로 계속 진출하던 러시아는 남진 정책도 추진하고 초기 단계에서는 워낙 청나라가 강력했기 때문에 서로가 일정 부분 타협을 하면서 국경조약을 맺었지만 19세기 중반에 오게 되면 이미 청나라는 말기로 접어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가지의 과정을 거쳐서 1858년에는 흔히 말하는 아이운조약이라는 것이 맺어지면서 러시아는 흑룡강 이북의 약 100만 킬로미터의 평방 킬로미터의 땅을 러시아에게 줄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60만 평방 킬로미터는 완벽하게 할양을 하고요. 그 다음에 흔히 말하는 연해주 일대 40만 평방 킬로미터는 일단 양국이 공동으로 관리하자. 그리고 더불어서 흑룡강, 송화강, 우스리강을 공동으로 운행할 수 있는 항해권을 러시아가 획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는 단순하게 극동 시베리아뿐만이 아니라 흔히 말하는 만주 일대까지 장악한 나라가 됐고요. 그 다음에 더불어서 베이징 조약을 통해서 1860년에는 40만 평방 킬로미터도 러시아가 완전히 장악하게 되니까 중국은 동해로의 출로가 없어진 반면에 러시아는 이제는 지금처럼 두만강 하구부터 연해주 북부 지역까지 동해의 모든 바다와 면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는 가장 양항 그리고 늘 부동항을 원했던 러시아는 바로 블라디보스토크항이라는 중요한 군사항을 획득했기 때문에 니콜라이프스크에 있었던 군항을 끌어내려서 블라디보스토크로 했고 이것이 오늘날까지도 러시아 극동함대 사령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요 무렵쯤 가게 되면은 러시아는 쿠릴 열도를 통해서 사인적을 통해서 그리고 연해주의 북부와 남부를 통해 가지고 동해를 진출함과 동시에 일본을 압박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과정이 되다가 1875년에는 일본이 그나마 여러 가지 유리한 환경 덕분에 말 그대로 일본은 러시아와 다시 화친 조약을 맺게 되는데 그때 맺은 조약의 일환이 무엇이냐면은 사할린은 러시아가 그리고 쿠릴 열도의 18개 섬은 일본이 갖는 것으로 정리가 된 겁니다. 사실 일본은 아직까지 약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성과가 될 수 있는데요. 러시아는 그 이후에 이 조약을 굉장히 후회했다고 합니다. 사할린을 완전히 러시아가 장악한 것은 굉장히 유리하지만 쿠릴 열도를 주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러시아가 태평양으로 진출하는데 약간의 문제가 생겼을 뿐만 아니라 일본이 사할린으로 진출하는 교두보도 주었고 알류산 열도로 가는 것도 주었고 북태평양으로 가는 길도 열어줘서 결과적으로 1875년의 조약은 일본에게 더 유리하게 됐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875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일본은 말 그대로 홋카이도를 완벽하게 장악하고 쿠릴 열도를 장악하고 그리고 이미 말 그대로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조선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시기에 벌어진 사건이 바로 운양어 사건, 강화도 수호조약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일련의 사건이 벌어지는데 예를 들게 되면 오키나와 유구국, 대만 침공 이런 사건들이 쭉 연결되면서 결국 일본과 중국과의 관계는 1894년을 기점으로 해서 청일전쟁이 끝나고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서 완벽하게 당시 조선에 관한 영향권은 일본이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과 러시아는 충돌을 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 속에서 당연히 불거지는 문제는 원래 있었던 일본과 러시아의 흔히 말하는 사할린 그리고 홋카이도 쿠릴 열도 간의 영토 갈등 문제 그리고 거기에 등장하는 것이 조선의 지배권입니다. 조선의 지배권. 조선을 누가 지배할 것인가? 일본이 지배할 것인가? 아니면 러시아가 지배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봉착이 되는데 이런 문제를 놓고 볼 때 당연히 대두되는 것은 또 한 번 러시아의 남진을 저지해만 하는 영국과 프랑스 같은 서부 유럽의 또 다른 강대국들의 문제가 대두가 되는 것이죠. 이래서 당시 조선의 지배권을 놓고 이제는 영국과 러시아, 일본 그리고 심지어는 미국까지 참여한 새로운 양상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5,000년을 말하고 있어